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서희초 교사 49대 추모식 관련 소식과 함께 윤 대통령 아세안 G20 정상회의 관련 소식 등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어쨌든 저는 이제 의정 활동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최근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누워있는 청소년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이 행위는 소위 민식이법 놀이라고 하며 교통안전교육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이 점차 디지털화되면서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기까지 점점 감소하고 있어 고령층 등에게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첫 소식은 지난 3일 일요 와이드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교사 집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 집회는 고인이 된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사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교사 집회가 열렸다고 전했는데요. 주최 측에 따르면 참가자 수는 약 2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집회는 고인이 된 서희초 교사의 49제를 이틀 앞두고 있었고 교사들의 잇따른 사망으로 인해 집회는 열기를 더했다고 합니다.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교육부의 단체 행동에 대한 엄격한 대응 방침에 대해 교사들은 불만을 표현하면서 자신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사들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대한 추모와 분노의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교사의 고유한 절규 속 무거운 책임감을 이제는 그대들이 함께 짊어질 때라는 목소리가 전달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9월 4일에는 공교육 멈춤의 날로 알려져 있었으며 서희초등학교를 포함한 전국 30여 개교의 초등학교가 임시휴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3일 뉴스 와이드에서는 서희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당국과 교육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희초 교사는 생전에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주 교육부 장관은 사회와 교육 현장의 큰 위기이지만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 공동체를 구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각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육기관이 전체적으로 민원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한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사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심각한 경우 학교생활 기록부에 남기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교육부 고시가 확정되고 지난 1일부터 일부가 교육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사용하는 메신저, 하이톡에서도 학부모와의 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교사가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메시지 수신을 아예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당국과 관련 업체들이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일 뉴스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 행위에서 제외하고 악성 민원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와 여야, 각 시도교육감은 지난 1일 오전 사자협의체 회의를 열고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여야정은 악성 민원이 반복될 경우 공무방해, 무고, 업무방해죄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개정안에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서희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은 교육계와 사회에 심각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교사 한 명의 안타까움에 그치지 않고 전체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교사 집회가 열렸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은 교육부는 교권을 회복하려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겠으며 교육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변화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이 전체적으로 민원에 대응하는 시스템 마련, 학생의 교육활동 방해 시 교사로부터 분리하는 정책, 그리고 수업 방해 핵상에 대한 교육 현장의 강화된 대응이 도입된 점은 그래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더불어 교사 학부모 간의 소통 도구인 하이톡에서의 차단 기능 추가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한하는 법 개정 및 악성 민원에 대한 형사처벌 방안 추진은 교사들의 권리와 직업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건강한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교육부와 정치권의 대책이 단기적으로 보이고 100년 앞을 내다보고 그려가야 할 교육에 대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짚을 멘트는 필요해 보였습니다. 교육 현장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체 교육 공동체의 문제이기에 우리 사회 전체가 교육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 모든 누군가의 학부모로서 이 현장의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 뉴스 오늘에서는 최근 스쿨존과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청소년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이 행위는 민식이법 놀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횡단보도에 두 사람이 누워있고 다른 도로에서는 누운 채 휴대전화를 보는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10대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민식이법을 악용한 놀이라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민식이법에 따른 강한 처벌을 두려워하는데요. 중량구에서 거주하는 한 시민은 누워있으며 차가 계속 붙어있는 경우에는 거의 안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이들의 이런 행동을 제재할 뚜렷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만 13세 이하의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식이법이 도입된 후에도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요. 전문가들은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청소년 대상의 교통안전교육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려 만든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의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소위 민식이법 놀이 보도는 두 가지 중요한 이슈를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현행 도로교통법이 이러한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도 내용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처벌보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해 보이는 점입니다. 다만 보도에서 더 나아가 어떤 교육 형태와 방안이 현재까지 시도되어 왔는지 그 효과는 어떤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위와 같은 보도에서는 기존 방식에 대한 문제점, 여기서는 교육 부족 등을 짚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다루면 내용이 풍부해질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성공적인 교통안전교육 사례 혹은 우리나라의 각 도나시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의 소개는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지난 3일 일요 와이드에서는 금융이 점차 디지털화하면서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은행 일을 보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은행 영업전과 현금 자동 이체금기 ATM기까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기까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은 현금 사용 빈도가 줄고 있는 탓인데요. 6월 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ATM기는 16,400개로 반년 만에 400개 이상, 즉 하루에 평균 2개 이상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에 비하면 무려 4,500개가 줄었다는 건데요.
ATM은 은행에선 수익이 나지 않는 업무이고 지난해 금융 업무에서 ATM의 비중은 약 1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이용상 어려움이 있는데요. 은행들은 고령층을 위한 특화된 영업점을 개선하거나 제휴 등을 통해 ATM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금 사용의 감소로 인한 ATM의 소멸 현상은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 금융의 확산은 많은 편의성을 가져왔지만 그림자와 같이 따라오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금융 업무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ATM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에게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고령층이 디지털 금융에서 겪는 어려움은 상당히 클 텐데요. 은행이 어떻게 이를 대응하고 있는지 구체적 내용을 전달하면 보도의 내용이 더 충실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제시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대안적인 해결책으로 예를 들면 모바일 뱅킹 앱에 고령자 모드를 추가하여 더 큰 글씨와 간단한 메뉴로 개선하는 방법 등도 있어 보입니다. 사회적 흐름에 의해 변화가 발생한다 하여도 이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등 내용을 검토하여 보도한다면 보다 균형 잡힌 보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다영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40분에 방송되는 미니 다큐 아름다운 사람들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2일에 방송된 미니 다큐 아름다운 사람들에서는 절망을 딛고 일어나 희망을 그리는 화가 윤용주 씨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갤러리에서 열린 특별한 전시회를 소개하며 시작됩니다. 서울의 거리부터 아름다운 봄의 풍경과 활짝 핀 꽃들, 그림에서 풍겨나는 어딘지 모를 편안함과 따뜻함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고 하는데요. 바로 윤용주 화가의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그의 그림에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역 고가도로의 모습, 동자동 공원에서 바라본 쪽방촌의 모습이 담긴 그림들을 보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담아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애환과 꿈이 교차하는 그림들, 이것이 바로 윤용주 화가의 삶이 빚어낸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윤용주 씨 또한 쪽방촌에 살며 그곳에서 그림 작업까지 하고 있지만 쪽방촌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아닌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윤용주 씨.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열악한 환경이 아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쪽방촌의 봄이라는 주제를 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까지 수많은 절망과 아픔이 그의 삶을 휘저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중장비 임대 사업을 하던 중 IMF 시기가 맞물리며 건설회사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 재산을 모두 잃었다는 윤용주 씨. 이후 가족들이 해체되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싸움도 많이 하며 지내다 당뇨 합병증이 오면서 급격히 다리에 괴사가 오는 상황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던 윤용주 씨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결국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8년 전 2다리를 모두 절단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윤용주 씨는 처음에는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했고 실행에 옮긴 적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림 작업이 그의 통증을 이겨낼 수 있는,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작업이었다는 윤용주 씨. 그에게 있어 그림은 바로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아픔을 치유해준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전시회에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윤용주 화가의 삶에 새로운 빛을 선물해준 친구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가 외부에서 구경도 많이 오고 잘 됐다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친구.
윤용주 씨는 그간 힘써주시고 다른 연대하는 곳에서도 많이 와주신 덕이라며 자신 또한 굉장히 뿌듯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음에 큰 의미가 있었다며 감사를 표합니다.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의 쪽방촌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형편에 몰린 사람들에겐 마지막 보금자리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이곳에 자리 잡게 된 윤용주 화가에게 있어 이곳은 작은 방 한 칸이지만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윤용주 화가는 이곳에서 틈날 때마다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곳을 작업실 겸 주거 공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윤용주 화가는 사실 30대 초반까지 직업 화가로 한국화를 그려왔다는데요. 생계를 위해 잠시 포기했던 그림이 절망 끝에서 다시 희망을 찾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돌고 돌아 어렵게 되찾은 꿈인 만큼 그는 작품 하나하나에 모든 열정을 쏟아낸다고 하는데요. 현실에 부딪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일을 다시 빛을 보기 위해 시작한 윤용주 화가의 모습을 보며 그림과 윤용주 화가는 뗄 수 없는 인연이자 운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화가를 꿈꿨다는 윤용주 씨는 어떨 땐 이게 꿈인가라는 생각도 한다고 하는데요. 절망 속에서 세상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꿈 같다고 합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찾아와도 어김없이 봄은 오기 마련이고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엔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윤용주 화가는 절망을 밀어낸 자리에 희망을 차곡차곡 채워놓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봄날을 맞이합니다.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물하는 윤용주 화가의 그림. 그는 이제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미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만약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싶냐 하면 자신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그 다음엔 본인 나름대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윤용주 화가의 인터뷰를 끝으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다영 학생 이번 미니 다큐 아름다운 사람들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윤용주 화가가 현실에 부딪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림을 절망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 다시 시작해 이 그림을 통해 삶의 희망을 되찾고 인생의 봄을 맞이하게 된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랬군요.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미니 다큐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해서 다영 학생의 한 줄 평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의 한 줄 평은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반드시 봄은 찾아온다입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한 줄 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의 한 교수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고 나서 와, 한국 망했네요 라면서 놀랐다는 반응이 여러 언론들에서 회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더 떨어진 출산율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한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명지대학교 최선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분기 합계 출산율을 발표했는데요. 0.7명,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또 웃돌면서 인구는 4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출산율 관련 통계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합계 출산율은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점에서 조만간 0.6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명 선을 유지하는 것도 힘겨워 보인다고 이데일리는 지난달 30일을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5명 감소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합니다.
상반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합계 출산율은 통계청이 분기별 합계 출산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전체 2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치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4분기에도 합계 출산율이 0.7명을 기록했는데 소수점으로 따지면 올해 2분기가 더 낮아 전체 분기로도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혼인 건수 증가세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혼인 건수는 10만 1,7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만 보면 1981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지만 혼인 건수로 보면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에 9만 6,263건과 작년에 9만 3,107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고 혼인의 급격한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올해도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발표된 2022년 출생 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작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 평균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한 1명을 밑도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출산율 0.7명 선도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출산율이 이토록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서 언론도 여러 분석들을 보도하고 있을 텐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젊은 층은 여전히 출산을 꺼려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해도 세계 최저인 출산율은 더욱 하락하고 있다는 제목 기사를 통해 한국의 출산 현실에 대해서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정부는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 이후 2,100억 달러, 약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배경으로 취업난, 높은 사교육비, 치열한 경쟁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결혼한 32세 최선윤 씨는 정부 보조금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면서 문화적으로 여성들은 육아가 자신의 경력에 미칠 영향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원인 33세 황미아 씨도 3년 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1년 내내 육아휴직을 했고 둘째를 원했지만 장기적으로 교육비를 생각했을 때 망설여진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사회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은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젊은 세대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경쟁을 두려워한다면서 이들 입장에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불행을 대물림할 위험을 본질적으로 낮춘다고 했습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거대한 대책을 발표하지만 사람들이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하는 유인 동기로서 현금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고 아시아경제는 지난 1일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출산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쨌든 정부 역시 긴축 예산 중에도 저출산 예산을 크게 좀 늘렸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등의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확대하기로도 했고 정부가 일단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될 텐데 또 실효성은 또 어떻게 예상되고 있는지 언론 보도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도 저출산 관련 예산을 17조 5,900억 원이나 잡았습니다. 이는 올해 14조 394억 원보다 25.3% 급증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 예산으로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인 가입력 검진 비용,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부모 급여를 영세 기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현재는 출생아 한 명당 일괄 200만 원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둘째 아이 때부터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내놓은 주거 지원 방안에서 최근 2자녀 가구에게도 다자녀 혜택을 추가로 주기로 한 것과 함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출산 가구에 연 7만 채를 특별 공급 또는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 등 기혼 가구 중심의 기존 정책으로는 저출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출과 청약 등에서 기혼 가구가 미혼보다 불리해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진 것도 고려됐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근로자를 시범 도입해 올해 12월부터 100여 명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서울에서 이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판에 박힌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고 아주경제는 지난달 30일 보도했습니다. 구조적인 걸림돌이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 평가센터장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규모는 늘었지만 청년들의 생활과정 이행에서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복지 지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 출산 정년기에 진입한 1990년대생 청년층에 대해 핀셋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산을 압박하기보다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혼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청년 정책이라며 이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인구 감소란 것이 이제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 유독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속도가 유례가 없을 만큼 가파르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자, 끝으로 출산율 보도와 관련해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짚어주시죠. 네.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6월 15일 UN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2.1 미만인 국가는 2010년에 98국가였으나 2021년에는 124개국으로 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 2.1은 인구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치로 이 이하라면 인구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국가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경제력 상위 15개국 모두가 합계 출산율 2.1 이하였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출산율 0.78명을 기록해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영국의 BBC는 지난 5월 18일 이처럼 저조한 출산율이 일부 아시아 최대 경제국들의 핵심 관심 사항이 되고 있으며 해당국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는 1987년에, 일본은 1990년대, 한국은 2000년대에 각각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했지만 인구를 늘리려는 이 같은 정책적 시도들은 거의 효과를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경영대학원 인시아드의 경제학 교수인 안토니오 파타스는 이러한 정책이 효과가 있든 없든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출생률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마저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출생률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해외의 젊은 고급 근로자를 유인하기 위한 이민 정책 개편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민 규정 개정은 인기 있는 정책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손보아야 할 분야입니다. 언론도 출산율 장려 정책뿐만 아니라 이민 규정 개정 논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출산 또 결혼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언론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최선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의 여러분의 다양한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지요. 여러분 고맙습니다.